그, 네, 책을 오늘은 같이 좀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그래서 동독의 무신론 체제를 거쳐 통일 독일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메르켈의 신앙과 정치의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몇 페이지, 많은 페이지가 아닌 두꺼운 책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정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그냥 간략하게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을 다른 좀 자료를 같이 사용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폴커 레징이 지었고요. 조용석 그 박사가 이거를 번역을 한 그러한 그 책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제8대 연방 총리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인데 54년 7월 17일 생입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이 이제 4번의 그 총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앙겔라 메르켈의 프로필을 잠깐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앙겔라는 1954년 7월 17일 함부르크에서 장녀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이고 어머니는 헤어린트 카스너이고 태어날 때 이름은 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이 굉장히 이 메르켈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라틴어와 영어 교사였고요. 그리고 3인당 당원이었습니다. 그 메르켈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당은 기민당인데 여기에 보면 어머니는 3인당 당원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태어나서 메르켈은 부모님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하고요. 아버지가 당시 동독에 속한 브라덴부르크 지방의 개신교회에서 목사 루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은 목사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목사관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그 메르켈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세계의 경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을 줬던 세계의 경험 중에 하나가 목사관에서의 생활이었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의 재통일 이전에는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57년부터 브라덴부르크 지방의 작은 도시인 템플린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71년에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고 70년대 초반에 자유통일 청년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과 어학 과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이 메르켈이 러시아어하고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통하게 하고 러시아 경시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73년부터 78년까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디플롬 학위를 받고요. 1978년부터 동독 국가보안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지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에 요 슈타지가 바로 요 동독 국가보안부인데 이 슈타지는 그녀의 동독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노조를 주장한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에 대한 동조적 성향을 기록한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을 보인 그러한 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6년에 루첼리케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 받았고요. 논문이 뭐였냐면 탄화수소의 반응 속도 상수 계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물리학을 하려면 수학은 기본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78년부터 90년까지 예, 동시역적으로 갑시다. 양자의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통일청년의 과학아카데미에서 지구선도위원, 선전부 의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리학도이고 또 개신교인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정치적인 그 어떤 관심이 꽤 많았던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구 동독의 반대 그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1989년에 결성된 민주개혁에는 참여하면서 정치에 1989년부터 이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요 1989년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죠. 그리고 대변인이 되었고 90년에 민주선거로 성립된 동독의 로타워드 메지에르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도 맡고 또 기민당의 합당으로 기민당원이 그래서 이때에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켈의 가장 정치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후에 헬무트 콜이 뭐 정치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정치자금에 대해서 청렴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부분들이 드러나자 헬무트 콜하고 사이를 벌리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하는 그래서 정치적 결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또 활동을 하고 이제 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서 한 그 다큐도 하나 봤는데 이 독일의 그러한 그 연방 하원의 의석수하고 당을 봤더니 당이 이제 적어도 5개 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민주연합 여기가 이제 그 메르켈이 활동하고 있는 데고 기독교 사회연합, 녹색당, 사민당, 어머니가 여기에 당원이었다 그러죠.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좌파당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18대 독일 연방하원의 의석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내용에 보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정치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한 교수님이 요거는 좀 많이 이따가 이야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단 대변인 샤보스키가 베를린 장벽 통행 자유화를 발표하면서 아나운서가 언제부터입니까? 했더니 오늘부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 책에도 마치 그게 실수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메르켈은 그 어머니랑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저 담이 붕괴되면 아우스턴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주문하자라고 했는데 담이 붕괴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아우스턴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주문할 때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날 사우나를 갔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여유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 리더십에 보면은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와요.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흥분하지 않고 설득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얼마나 흥분할 때겠어요. 그런데 사우나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독민주화 운동단체 민주개벽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는데 전 여기서 이 점이 굉장히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지성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리학도였고 굉장히 이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그 시대에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한 어떤 지성인으로서의 준비들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다였던 게 굉장히 이 단체에서 민주개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단체 속에서 초대의장 슈누어가 이 정치와 교회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그러한 그 관계를 비밀 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발각되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때 신앙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이 소통과 겸손과 책임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의 최연소 총리고 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경청하고 겸손하게 신뢰하고 토론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민연대가 메르켈 이후에 상당 부분 보수적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저기 나무 위키에서 본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 2009년에서 2013년 이렇게 처음에 1기 때 취임하고 근데 이때 취임하면서 중요한 건 정치적 성향이 다른 3인정하고 대연정을 하면서 아주 실용주의적 노선을 본격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3년 또 이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기가 2013년에서 201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이렇게 네 번의 그러한 그 총리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총리 일을 하면서 그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목사의 사택에서의 경험들,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신앙교육을 시켰고 동시에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독의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메르켈도 그러한 그 측면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도프에서 그가 정원사하고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던 경험들이 이 어떤 이 생명이나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웠고 이 안에서 또 발도프에서 정신지체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상호협동적인 삶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진교육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 통일당 청년 조직인 자유청년동맹에 가입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그러한 그 신앙과 정치 활동을 아주 실용적으로 잘 양립해 갔었던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사실 저는 여기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이 이야기한 삶의 원칙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결코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것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서는 기민당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보니까 기독교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과는 기독교적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과 자기는 다르다. 오직 신앙은 방향만 제시할 뿐이고 신앙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주며 저를 격려할 따름이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저는 인간적인 한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메르켈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읽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우리의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그러한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읽으신 부분 중에서 좀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신앙과 정치의 관계가 메르켈에 의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러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강아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죠? 제가 내보낼게요. 이거는 우리 강아지가요. 무슨 옆에 있는 개구나. 네. 열심히 주셨죠? 아이고. 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은 또 베를린 담벽에 가서 막 이렇게 밀고 계셨던 사진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한테 그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비기독교와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는 뭐 좀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로 26페이지 보면 전 이게 1세 때 산 거거든, 옛날에 처음 나오자마자. 근데 페이지 같은지 모르겠는데 26페이지 거기 보면은 사회주의 안에 교회라는 게 나와요. 독일 말로는 키르헤 엔뎀 소ци알리스무스인데 영어로 처치 앤더 소셜리즘이라고. 거기서 그 동독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베테랑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아마 고민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동독에 있는 교인들이 처치 with the socialism은 교회 정체성 때문에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기만 하니까 처치 against the socialism을 한 사람들도 소수자가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서독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with도 아니고 against도 아니고 교회 정체성도 가지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 때 교회 정체성이 뭘까? 그 고민하다가 찾은 게 in the socialism이라고 하는 그 in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보지도 않으면서 또 비현실적으로 계속 투쟁만 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목사 중에 스타지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계속 반체제 인사로 남다가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동독교회 전체의 고민거리를 그 표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하나는 견진성사란 말 있잖아요. 견진성사,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신앙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입교예요. 근데 독일은 기독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은 다음에 13세, 14세 때 입교 예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해요. 그게 그 생애에는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주일날 설교 안 하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독일 말로 컨피르마치온이라 그러고, 조용선 이제 목사가 그거 전공했는데요.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 학교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입교 교육할 때 그때 어떤 애들은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커서 신학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그 메르켈은 한편으로는 입교 훈련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 연맹에도 참석하면서 약간 모호한 입장을 계속 견제 나갔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배경 설명으로 그까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배경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본인들 소개도 하시고 근황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한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 한 교수님부터 근황도 이야기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은 모처럼 좀 조용하기도 한데 대부분 하여튼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예. 우리 이효주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이효주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동안 저 오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하는 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네. 카톡 보고 늦었구나 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예. 요즘 좀 번아웃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육도 좀 줄이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요즘 하루 일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랫동안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가서 서로 좀 힘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줘야 되는데 곧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심경미 목사님.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별일 없고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10분을 안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심경미 목사님은 오늘 독서 모임에는 처음 오신 거죠? 아니요, 저 저번에도 왔어요. 지난번에도 발표하셨죠. 우리 싱글 라이프 발표해 주시고 그랬죠. 네. 아주 싱글 라이프에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신경미 목사님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손정열 목사님이셨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일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에 초대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그냥 저는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탈북민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많이 부추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두 공부하기 싫었는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혼자 공부하지 뭐 하고 생각하고 혼자 그냥 공부 좀 했댔어요. 네. 예, 그러다 우리 한글 교수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주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손정열 목사님은 신대원 논문을 선교적 교회론을 쓰고 네. 또 대학원도 그 비슷한 주제로 쓰면서 앞으로 통일 후에 네. 북한 지역에 단순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를 발전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적 또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면서 스스로 탈북민이면서 또 탈북민 중심으로 송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손정열 목사님 한번 뵌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동 선교사님,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요. 2012년부터 하노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이곳에서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 아내와 같이 나니아 독서 클럽, C.S. 루이스의 나니아 책 연대기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의 제자반을 만들어서 V 잉클링스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베트남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저는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내는 문학, 저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실 오늘 이번 그 앙겔라 메르켈 것이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정치와 종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커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얼만큼 이 관계를 형성하고 또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성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예. 부인도 좀 네, 우리 본인들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864-0414-9239가 어느 분이셔요? 그 다음에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아이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마이크를 켜주시겠어요? 네, 마이크가 네, 음성어로 하고 얘기를 했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왜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이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름은 한선미이고요. 오르간과 음악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오늘 메르켈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동서독이 통일될 때 바로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내를 나갔더니 동독 사람들이 쏟아져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걸 경험했던 기억이 나서 새로웠습니다. 이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마디만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부분은 지금 쭉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읽으면서 그 148페이지에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진리를 네. 단순하게 요약된 정치적 견해로 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의 교회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구절로.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네. 우리 신현동 선교사님 얘기하시고 박희주 선교사님 소개 못 하셔가지고요. 네. 박희주 선교사님도 같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책 보내주셨어요. 한 목사님, 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책 받는 날 당장 그날 밤까지 다 읽었어요. 하루 만에 읽으면서 참 행복했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달은 가교마가 또 저의 행보를 이호재 목사님과 홍인식 목사님이 저를 푸시해 주시고 한 목사님, 한국일 교수님이 그 다음날 문자로 길게 저에게 또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가던 길 계속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가고 있습니다. 가교마 역할에 대해서 참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진짜 이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참 많은 부분이 같이 고민되고 이입이 되면서 읽어가는데 저희들도 또 때로 급해지는 마음에 이번에도 이제 나니아 독서클럽에 26명이 등록을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이제 그 어딘가 모르게 진짜 아까 우리 한선미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그 속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녹여내는 그 부분이 이 메르켈의 전체의 삶 가운데 참 많이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그것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어떤 신앙을 표방하는 거 뭐 이런 그런 거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낼까. 그러면서도 또 말락이라든가 그 하나하나 설교하는 이런 것도 너무 적절한 그 부분들을 같이 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철 목사님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핸드폰이 제가 바깥에서 모임하다가 급하게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다가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켰습니다. 이게 계속 꺼지질 않네. 한 군데 꺼야 되는데. 예, 하여튼 저도 이번 독서모임부터 좀 열심히 참석하기로 했고요. 특별히 그 동독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서독의 총리를 오래 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의 책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그 기독교와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중국이라든가 또 뭐 우리 가깝게는 북한이죠. 사실 북한 교회, 중국 교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교회들이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는 그 세계가 동서양 냉전으로 갈려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대화를 특별히 그 서구 신학자들이 주도하면서 헬무트 골비처라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왔는데 앙글레 메르켈은 이제 최근 사람인데 이분이 동독 목사 딸로 어떻게 신앙과 정치를 잘 조화시켰는가에 대한 대단히 흥미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책이 이제 작아서 내용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케치 정도 한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신앙과 정치를 이렇게 너무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토론하면서 더 많은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장요한 목사님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아서 이제 전도사이고요. 네, 오늘 네, 그 목사 고시를 위한 노회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의 5회 졸업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석사 과정 선교신학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황희성 목사님이 링크 올려주셔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와 종교 신앙과의 관계여서 아직 책은 읽지는 못했지만 너무 이제 급한 시간이라서 그렇지만 약간 옵저버로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많은 것들 이렇게 배우고 들으면서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도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내일이 개강 교수회고 학기가 시작하는데 쉬고 싶어서 큰일 났습니다. 학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책 보면서 저는 이 독일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독일에 몇 번 가면서도 느낀 건데 동독에는 지난번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 책을 보면서도 다시 확인한 건데 동독의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온전한 자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컨 시리즌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물론 희생이 많이 따랐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움을 많이 가졌고요. 우리 민족은 지금 북에 사는 분들 또 저희 같다 부모님들이 북에서 와서 그런지 너무나 그 연민의 정이 더 깊어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중에 뭐 또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굉장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더 이해하게 됐냐면, 왜냐면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와서 우리 학교에 와보니까 유학한 분들 중에 반은 영미권에서 하고 반은 독일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책의 그 142페이지를 보면서 좀 이해를 했어요. 메리 켈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그 자기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는 섬김의 삶이고 또 겸손한 삶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너무 가까운 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친하게 또는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너무 깊숙이 막 들어가고 그런 거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디스턴싱이라는 이것이 이걸 읽고 나니까 제가 한국일 교수님도 더 이해하게 됐고, 또 독일에서 오신 분들 중에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데 약간의 그 항상 그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메르켈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더 이해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동독에서 온 분들을 제가 지난번 우리 황인성 목사님이랑 동독 사람이 사는 집에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또 그런 거 느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어딘가 모르게 그 디스턴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문화가 다르고 그런 가벼운 어떤 거보다도 그 삶 자체가 너무 깊숙이 친하게 들어가면 다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그런 걸 그들은 못 느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좀 깊숙이 다가가는 그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낯설었는데 그 좋은 점도 있구나. 그게 아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은퇴할 때까지 80%를 유지하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할 기회도 주고 공간도 주고, 결국 기독교 교육도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 교육도 학습자가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그 진리와 적당한 거리를 스페이스를 두게 하는 그런 그 기술 내지는 예술을 잘 활용해야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메르켈의 이 책을 참 잘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메르켈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한계는 있겠지만 글도 좀 써보고 그런 욕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이번 독서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을 추천한 분이 황인성 목사님이시죠? 네, 황인성 목사님,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또 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은 사실 저 이효재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효재 목사님이 추천하셨던가요? 네. 네. 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르켈에 대해서 네. 혹시 좀 좋은 책이 있냐고 했을 때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으로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비교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자유 영혼이고요. 네. 저도 아까 한선미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책 보면서 이 제목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또 있으면 좀 뭐라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책 보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 한 달 동안 어른들하고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 같이 읽고 있거든요. 내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갔는데 이 책은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리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대통령이 됐는가 이 충격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책을 쓴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딱 비교가 되면서 한쪽의 정치인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너무 대조적으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메르켈의 또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는 솔직함과 정직함이지 않았을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 본인이 핵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고수하려고 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포기하겠다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다든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기가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했다거나 또 그 배아 세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신학적으로 본인이 이걸 고민하고 풀어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조되지 않더라도 또 김도희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은 점점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출처를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석사과정 때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니까 벌써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당시에 이제 캐나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보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직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를 쭉 이야기할 때 뭐 건강, 신앙, 학력, 뭐 키, 뭐 이렇게 쭉 그 재산 나가는데 정직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20위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교육의 다양한 가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많이 강조해 오지 않았던 그러한 그 분위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90년대 초반에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남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평가를 해보곤 하는데 뭐 순종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양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할 때의 그러한 가치 리스트 중에 정직이라는 가치는 어디쯤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효지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책을 처음에 추천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효지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자를 하셨던 그러한 그 분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이슈나 정치 영역 부분에 또 신앙적 부분에 어떤 이 상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앙겔라 메르켈은 이 책을 제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읽은 지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이제 가끔씩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이 앙겔라 메르켈의 그 정치와 신앙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책에서 발견한 게 두 가지인데요. 정치를 기독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어떻게 하여튼 뭐 기독이라는 말이 앞에 당명에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실천해야 될까? 이 가치를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정치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정치인이다라는 거지.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대 정치인들은 그 권력이나 이 인기, 뭐 표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메르켈은 가치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독 민주당의 그 당헌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이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최장수 총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총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자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지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 자체가 그만큼 성숙돼 있던 것이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는 루터교하고 그다음에 그 캐톨릭이 거의 한 6대4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국가인데 가치관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깊게 뿌리 내려 있다 이미. 그런데 그 가치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데에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막스 베버가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이 메르켈이 가장 이 베버의 그 정치 이론에 잘 활용한 게 현실성과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무조건 그 국민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권력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이게 정치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데 그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메르켈이 자기가 총리로서 가진 권한을 그 유럽 사회 안에서 하여튼 가장 잘 현실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르켈의 16년의 그 총리 치적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프리카하고 중동 난민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잖아요. 100만 명 넘는 난민들을 독일에 수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난민을 수용할 때 이게 반대가 많았죠. 왜냐하면 난민자들이 이 피난민들이 대부분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화되는 거 아니냐, 독일이 영국처럼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 두려움이 굉장히 팽배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을 반대하는 그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메르켈이 무슨 대학교의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 전통적인 믿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난민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로 가서 성경을 더 공부하시고 더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함께 실현합시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현실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펼치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난민 문제였는데 난민 문제를 유럽 전체를 선도해가지고 해결해내는 정책 리더십을 발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멋쟁이에요. 사람이 멋있게 생기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커요. 마음이 너무 크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지혜롭고 매우 깊은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이 제가 책을 아까 읽으면서 네, 우리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못 나눈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메르켈이 인간 이해를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더라고요. 언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많은 대중들이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언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간파한 것 같은 느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깊구나. 물론 이제 동독 체제 속에서 많은 감시라든가 또 동독 체제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감각을 익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희 또한 이곳에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와 동일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모두 다 외워서 찬양을 한 것을 기자들이 보면서 굉장히 깊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개인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개인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어디에 플러그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도 않지만 이미 이분은 어디에 플러그인해서 그것들을 가야 하는지들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책 속에 보니까. 그래서 특히 그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가사를 다 외우고 노래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민한 것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여기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항상 빨리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긴박성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물론 끊임없이 고민은 되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음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것을 낼 수 있는 게 음악인데 언제 각 영혼 사람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편안함,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걸 신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신뢰와 연대도 굉장히 기독 민주당의 참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라든가 신뢰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저에게 이제 그 타이밍, 적절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대한 편안함을 또 조금 여유를 갖게 해준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역시.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김영철 목사님.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중교 사회인데도 장로가 3번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물론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제가 투표를 안 했지만 한 번도 그분들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책 읽으면서 기독교 정치인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번 나오지만 목사 딸인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본인은 기독교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적 정치라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은 그야말로 기독교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무림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용적인 기독교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던 기독교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한테는 표를 한번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기독교 목사지만은 기독교를 표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부터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냉소적인 입장까지 가지게 됐는데 이 책 읽으면서 상당히 이제 저한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수적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 있었으면 에스페데를 찍었을 거예요. 절대로 이분한테 투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슈레더한테 투표했을 거고 그 연정원에도 녹색당하고 연정하잖아요. 이 기독교 민주당은 기독교 사회당, 자유민주연합 같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 약간 진짜 보수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 이라크 미국이 전쟁이 일으켰을 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도 캐나다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도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메르켈이 실망해가지고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찬동한다고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실망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또 한편은 이라크 기독교인이 120만 명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피난시켜야 된다는 걸 반대했습니다. 또 그거는 도리어 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이라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그들을 피난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98페이지 보면 G8회의에서 부시에게 기후보전을 위한 미국의 최소한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기후보전 그 회의에서 탈퇴했거든요. 파리 협약을 이렇게 위반하고 세계에서 최대로 그 많은 자원을 쓰는 나라였는데 그런 게 있는데 자유무의주의와 경제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정부로 과감하게 비판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아, 이분이 진짜 보수구나. 정말로 진짜 보수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보수를 참 찾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보수라면은 상당히 균형 잡히고 나라를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정치인, 그다음에 보수적인 정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상당히 많이 없애준 사람이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메르켈 같은 분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메르켈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 독일에 있으면 절대로 찍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 되면 정말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메르켈을 보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정치인이에요. 그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면에 있어서 양쪽에 자기의 주관적인 기독교 신앙과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매사에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상당히 균형 잡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독일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대선이 한참이잖아요. 저도 지금 누구 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정치인이 좀 나오면 한국 사회도 이렇게 너무 갈등이 지금 양극단으로 심해져서 균형 잡힌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데, 메르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다른 분? 네, 제가 네, 그 김영철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네. 그 정치인이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부분이 이 메르켈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제 메르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수적인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되게 메르켈을 보고 진보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은 메르켈을 보고 굉장히 비신앙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보이니까 신앙인이기도 하고 비신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책, 제가 이 메르켈의 리더십이라는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21년도에 나온 책에 최근에 이 책이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쫙 기록해 가지고 이제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근데 메르켈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호한 화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벌어지게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모호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책에서도 회색이란 말이 나오고, 회색의 여인이란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주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일관된 기준이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부분인데, 그게 극우 정치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메르켈은 굉장히 진보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극우들은 그냥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정치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마치 중세 크리스텐덤 같이. 근데 메르켈은 그걸 절대로 계속해서 정교 분리를 강조하면서 세속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SPD나 좀 더 좌파에 있는 이념 정당들하고도 거리를 두는 이유가, 기독교적 가치가 이념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이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메르켈의 생각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념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한국 정치가 좀 배워야 될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신현동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플러그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비유 같은데, 약간 문제도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에게 힘이 되고 안정이 돼서 정치가인 자기로 하여금 정치를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딱 해서 힘을 얻으면은 거기서 정치 또 물리학자리가 과학 나오는데 플러그인에서 나오는 게 직접적으로 정치를 지배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과학을 지배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경제를 지배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세속 사회에서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나 다양한 분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치할 때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신앙에서 힘을 얻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정치에 적용한다든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NCG를 통해서 한데 그런 경우에도 메르켈은 기독교적 가치로 접근해야지 교회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정교 분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교회와 국가, 교회 정치 사이에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사회학적인 이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밀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고 대통령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메르켈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와 정치, 국가 또 과학 다른 영역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르켈이 그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아까 그 견진 교육 있잖아요. 그 컨퍼메이션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나 이 기독교가 좀 피상적으로 어떤 그 정치나 경제나 여러 문화나 영역에서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체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국은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진짜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오랜 시간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을 정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만 그냥 이 가치를 두고 뭐 일어나라고 하고 손들라고 그러고 뭐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넌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마치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할 일은 했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어떤 초점이 그 컨버트 시키는 회심시키는 그 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이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삶에 원천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는 그래서 메르켈이 계속 이 저자가 메르켈의 신앙을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조명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했지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도 드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건강한 거리두기 내지는 창조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의 그 원천이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또 삶으로 이렇게 자기 그 아저씨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아저씨 얘기도 하면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워킹하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받쳐주면서도 쉽사리 이렇게 신앙을
어떤 그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데 그냥 가볍게 피상적으로 대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거대한 힘이 되지 않았나,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많이 느끼죠. 교육하는 사람으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을 오랜 세월을 두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또 성경적인 삶,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잘 몰드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 학교에서 무슨 뭐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그 승리적인 그런 삶의 스토리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메르켈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메르켈 총리가 원칙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 있고,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까 어떤 분들이 그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려면 오히려 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또한 기독교인이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그 모토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아니 뭐 기독교인들 돕는 건 당연한데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민 개념 규정은 기독교인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에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정치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막 인사하는 게 갈라치기 하면서 기독교인이니까 날 뽑아달라, 뭐 이렇게 교회 왔으니까 날 뽑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걸 보면 정말 시야가 넓다. 아까 김도일 교수님이 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회심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우리만 기독교인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고민이고 메르켈 총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피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영역을 초월한 기독교 정치의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메르켈이 뭐 기독교인이지만 그 기독교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체를 다 챙기는. 그래서 보면서 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의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 챙기는 그런 방식의 넓은 시야,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와는 이게 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거를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육이 됐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다.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는 저는 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신경미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고민에 대한 부분도 저도 동일한 고민인데 이 책에 보면 25페이지에 이제 메르켈의 경우에 대한 부분이 25페이지에 나와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신실한 기독교인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시민사회의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독에서 사역했던 목사들은 자신의 사택에서 서독 기독교인들보다 보수적인 신앙관으로 자녀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배양시켰다고 한다. 당시 사택은 국가의 이념적 통제 영역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이 유일한 곳이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수학 경시대회에 입상한 이들은 모두 목사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런 이제 경우가 나오는데 저희도 아마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또 시민으로서 이러한 그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콜버그라고 하는 도덕 판단 발달에 대해서 연구했던 심리학자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 판단 수준과 이제 수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그 수준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판단과 실천이 같냐라는 질문에는 거기에는 잘 대답을 못 하거든요. 판단은 하는데 실천할 수 있냐. 그래서 그분의 이론이 도덕 판단 발달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후속적인 연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교육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토론이었어요. 토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라든가 자기하고 조금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토론 서로 못해요. 굉장히 우리는 그 비전 터널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기 어려운 서로만의 이 벽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어, 소그룹 모임이나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어떤 독서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인 독서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또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래도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교회 현장 또 학교 현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화의 그러한 그 역사가 치열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 안 하신 우리 더 조금 우리가 한 9시 30분에 마치니까요. 한 5분, 6분 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요한, 예, 황인성 목사님. 네네. 네네. 아까 그 김도영 교수님 또 이야기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을 읽다가 엉뚱한 생각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뭐 연예계이지만 목사의 딸, 목사의 아들, 뭐 이렇게 두각을 좀 참신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승윤도 그랬고, 악동 뮤지션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정치인들 중에 목사가 정치인이 되는 걸 일단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어떤 목사의 자녀가 어떤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거에 대한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메르켈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엉뚱한 상상으로, 야, 만약에 제가 딸이 있는데, 야, 수아가 만약에 이런 길을 간다면 그러면서 내가 이 카스너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냥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한 10명 되는데 1년 정도, 아까 한 교수님 얘기하신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1년 정도 견진성사 비슷하게 세례 교육을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랑 10명 정도를 1년 동안 토요일마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이제 이야기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세상을 좀 바라보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런 고민을 갖게 만들까. 비판 의식도 가지면서 또 정말 그 깊이 있는 언행이 일치되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까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도 되면서 기대감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또 목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네. 막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가니까 이제 배경과 이런 이유 같은 거를 조사했어요. 그 미국 장로교에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그 주요 교단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갔는데
이벤젤리컬 루터란 있죠. 루터란의 자녀들, 루터란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컨퍼메이션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까 말한 그 견진성사를 아주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진지하게 가르치는 거에서 발견하고 그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있죠. Journey of Faith라고 하는 그 굉장히 두꺼운 폴더에 그 신앙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교단 아니 저 노회마다 그걸 소개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그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아까도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거 하는데 끝에 한 장을 카피 안 한 거를 모르고 나를 원본을 돌려줘 가지고 내일 좀 연구실 가면 찾아가지고 좀 그걸 카피를 해서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 황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뭐 게임도 하고요. 그 신앙적인 모노폴리 같은 게임도 하고 또 때로는 노회나 총회 사무실에도 찾아가 가지고서는 그 교회 정치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시민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서 만나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요. 한 6개월 이상 이제 교육하는 그게 이제 저는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걸 전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향력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정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글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네. 크게 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총리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네.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독일이란 사회 내에서 동독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늘 놀랍습니다.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형식상으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존경하는 황교안 교수님, 김도열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북한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에 품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갈고 닦지만 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10년 넘게 교회 개척하고 탈북민들과 함께 늘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참 북한 같은 저런 사회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참담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동독과 북한은 사회주의이긴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메모했어요 제가 나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요한 전도사님, 네, 우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뭐 책을 읽은 건 아니라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학부 전공이 외교학 전공이어서 이제 그 교수님들의 얘기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서양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자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이제 어떤 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사회과학이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보통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뭐 그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막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이제 좀 모색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착한 독재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뭔가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맥락을 그대로 한국에 들여오기는 좀 많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시적인 어떤 접근보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문화 차원에서 뭔가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내줘야 좀 그러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문화적인 그 차이에 대한 말씀, 또 미시적인 접근에 대한 거 굉장히 잘 또 배웠습니다. 네, 우리 한선미 우리 박사님,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책을 읽으면서 동독 지역에서는 신앙이 그 보수적인 신앙이 유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의미에서의 보수 그런 보수적인 신앙이 그 메르켈의 어떤 그 삶의 가치 기준이 되었고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삶 속에 어떤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저런 정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참된 기독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어떤 주입식 어떤 도그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기독교 교육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이랑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반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정치가 총리가 물론 보수당이긴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해서 그런 어떤 노동 면이나 또 이라크 전쟁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면을 보였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노동 정책 면에서는 어떤 그 현실 정치인이구나. 굉장히 어떤 지략가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 제가 학생으로 유학할 때 말고 어른이 돼서 이제 그 아이도 낳고 이러고 나중에 갔을 때 그 독일 교회 교인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 독일 사람들이 그 저변에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 조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박혀 있구나.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가해자로서의 트라우마. 가해자 의식이 엄청나게 박혀 있구나. 자신들의 부모님이 저지른 짓이지만 자기네들도 그 후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발언에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켈은 동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그 이라크의 침공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여기도 조금 나오기도 해요. 책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를 이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또 이렇게 다양한 그 경험과 배경과 또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황인성 목사님, 다음 우리 그 모임에 대한 일정을 좀 안내해 주시겠나요? 네, 저희가 한번 몇 달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상반기 책에 대해서 한번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3월 말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책은 김명용 교수님의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김명용 전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온신학 TV라고 우리 총장님이 요거 관련해서는 그 영상도 챕터별로 계속 유튜브 영상도 있고 이 책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여러 이런 뭐 우주 창조론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이게 책은 얇지만 상당히 압축돼 있고 또 이렇게 좀 고민할 많은 지점들을 녹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고성희 박사님과 또 이주혜 목사님 제안해 주셔서 또 우리 그 홍인식 박사님 책도 계속 좀 고민하면서 어느 시간에 넣으면 좋을지 또 이후에 책 프로그램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정대로 하면 저희가 3월 말에 이 책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자를 섭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소장님들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새로 오신 오늘 처음 참석하신 손정열 목사님, 한선미 박사님, 장요한 전도사님 환영하는 박수를 본격적으로 볼 텐데,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설명했다 그러는데 우리 네, 우리 김영철 목사님 돌아와. 룸메이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선거도 끝나고 그렇게 만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 우리 논의처럼 뜨겁게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때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국일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마다 만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각자 생각한 내용과 또 살아온 삶의 경험들 같이 서로 나누면서 풍성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역사와 문화가 너무 다르지만 독일의 한 정치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개인과 또 그의 세상 속에서의 전문 영역과 또 소명의 자리인 정치에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정치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문화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9일 대선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또 바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귀한 분들 계속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며 또 더 풍성한 모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속해 있는 지역에서 또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며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감사합니다. 책 가지신 분들 계시면 사진 한번 제가 찍겠습니다. 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들어주시고, 네. 항상 뭐 이게 기록이 남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제가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너무 놀라웠어. 뭔가